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잘만 눕혀놓으면은 초음파는 그냥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수의사가 해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중간에 자세만 잘 잡아주면 테크니션이 할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테크니션이 할 일이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엑스레이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자세를 잡는다든지 보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출 조건이라고 있어요. 뭐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광선이 어느 정도 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그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조금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 진단학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병원마다 비중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뭐 수의사들도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그러면 수의사의 의료 보조를 하고 하는 그런 테크니션 인력들도 당연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그 수업을 통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엑스레이 찍을 때는 허둥대지 않도록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찍는지 어떤 식으로 보정하는지 그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제가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그 지금 수업을 갖다가 요걸 기준으로 항상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양이 좀 많지 않고 양이 좀 많지 않고 일단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 수업할 때는 제 슬라이드로 그냥 할 거예요. 전에 했던 거. 이게 실질적으로 찍을 때 좀 도움되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실전에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놨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로 하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동물보건 영상학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은 영상 진단, 옛날에는 방사선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방사선학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사선은 엑스레이만 볼 때는 방사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초음파도 보죠. 그죠? 초음파는 방사선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CT랑 MRI를 보는데, 또 CT는 방사선이 나오는데, MRI는 방사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거는 방사선이 나오고 방사선이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 엑스레이가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사선학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고 영상 진단학 보통 이제 수의과 대학에서 영상 진단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우리는 뭐라고 쓰죠? 보건 영상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 되게 특이한 표현인데 어쨌든 영상 보거나 보건 영상학 어쨌든 지금 보건 영상학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영상을 보는 거예요. 영상도 옛날처럼 엑스레이 그냥 사진으로 찍는 거죠. 지금은 초음파라든지 CT는 뭐예요? 사실 동영상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시암이라 그래갖고 동영상처럼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영상이에요, 영상. 우리가 유튜브에서 클립이나 비디오 같은 거 보듯이 영상으로 진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 진단학이라는 것은 영상기기,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등을 통해서 동물 신체의 구조적인 이상을 진단하는 학문. 이거는 목적이 진단이에요, 진단. 자, 우리가 병원에 강아지가 아파서 데리고 가면 수의사가 처음에 뭐 하죠? 여러분 병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 뭐 증상을 듣고 검사를 해보고 하면서 그 과정이 진단입니다. 진단. 진단을 한 다음에 뭘 하죠?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죠. 얘는 약으로 치료합시다. 얘는 수술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진단이랑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목적이 치료는 없어요. 얘는 무조건 진단만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CT, MRI 등을 통해서 동물 신체의 구조적 이상을 진단만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 그 암에 걸리거나 하면은 방사선 치료라고 있죠. 그래서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항암제를 먹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해요. 보통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대부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량의 방사선을 쬐서 이때는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도 같이 해요. 방사선으로. 동물 같은 경우는 방사선 그런 고용량의 방사선 치료를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진단으로만 하고 있고
어, 다만 이제 요새는 강아지도 암에 걸리거나 하면은 방사선 치료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사선을 갖다가 치료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앞으로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영상을 보는 게 목적이 진단입니다. 치료보다는. 촬영 이외에 해석과 진단은 보통 수의사가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예쁘게 촬영해서 이거를 수의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넘긴 이후에 이 사진을 보고 아 얘는 무슨 병에 걸렸다. 얘는 어디가 이상하다. 얘는 무슨 검사를 더 해봐야 된다. 이런 거의 판단은 수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떻게 수의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찍냐. 그래서 이 의료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초음파도 마찬가지예요. 초음파도 보면서 이게 어떤 이상이 있다 진단하는 거는 수의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보정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만 잘 뭐 이렇게 그다음 상모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보조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제가 엑스레이란 말도 쓰고 뭐 방사선이란 말도 쓰는데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방사선 안전, 촬영 범위, 보정법, 촬영 방법 등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잘 찍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사선이 엑스레이가 여러분 위험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방사능 노출 뭐 이런 거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어, 엑스레이가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저용량 어떤 살량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그냥 한두 번 째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뭐 엑스레이 찍고 이 정도 수준은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 보건사가 돼서 동물을 붙잡고 매일매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엑스레이는 광선도 없고 냄새도 없고 티도 안 나요. 모르는 사이에 엑스레이 계속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엑스레이 방사능 노출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백혈병이라든지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런 종양이라든지 암이 생길 수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출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기형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이런 안전 같은 거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만 관리하면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참고로 그 병원 같은 데서 실제로 있다 보면은 이게 그 엑스레이 찍을 때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납으로 된 옷을 입어요. 납으로 된 옷을 입는데 이 옷이 굉장히 무겁고 걸리적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테크니션 선생님들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이제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귀찮으니까 잘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옷도 무겁고 이걸 일단은 딱 하고 나면은 제약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저용량이라도 방사선은 안전한 용량이라는 건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요거를 이제 신경을 써서 그 방사선에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크니션이 담당하는 거는 영상 진단학에서 아까 뭐 요새 이제 세네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엑스레이, 두 번째가 초음파, 그 다음에 CT나 MRI 같은 거.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C암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좀 많지는 않고, MRI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엑스레이가 엄청나게 많이 한 8, 90%는 한 80% 정도는 엑스레이, 그 다음 한 15% 정도는 초음파, 한 5% 정도가 CT, 한 1% 정도가 MRI 정도라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큰 병원으로 가시면은 당연히 CT나 MRI를 접할 확률도 좀 높아지는데 웬만한 병원에 이제 CT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테크니션이 담당하는 방사선 촬영의 종류 보시면 그래서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 보셨죠? 건강검진 한다고 어디 제일 많이 찍죠? 흉부 제일 많이 찍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건강검진
여러분들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나이는 아니지만 뭐 학교에서 신체 검사한다든지 어쨌든 어떤 그런 거 검진 받으면은 뭐 차가 오거나 해서 엑스레이를 찍죠. 어디를 찍냐면 흉부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죠? 복부를 찍을 수도 있고 뭐 관절을 찍을 수도 있는데 흉부를 왜 찍냐면 보통 폐에 문제 있는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소견이 있는지 그런 거 보기 위해서 사람은 이제 흉부를 많이 찍는 편이고 동물은 어때요? 동물 흉부, 복부, 관절 다 찍어요. 그래서 동물은 보통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통 찍어서 수의사가 보통 판단을 하게 되죠. 제일 많이 찍는 부분은 사람이랑 비슷해요. 흉부를 가장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흉부를 가장 많이 찍고 흉부 같은데 이제 폐라든지 특히 또 많이 보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소형견 많이 키우는데 우리나라 제일 많이 키우는 강아지 뭐 말티즈 이런 강아지, 푸드 이런 강아지 얘네들이 심장병 1, 2위에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말티즈. 미국은 어떻죠? 미국이라든지 외국은 리트리버 같은 강아지 많이 키워요. 셰퍼트나 대형견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또 이런 강아지들은 또 생기는 질환이 달라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말티즈라든지 푸들이라든지 이런 강아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심장 질환이 되게 많아서 심장을 일단 1차적으로 많이 찍습니다. 그 다음에 폐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찍고 특히 뭐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는 이 호흡기라든지 눈 쪽에 질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뭐 우리가 그냥 감기가 걸린 것 같은 건 상관없지만 이게 기관지라든지 폐까지 질병이 넘어가면 곤란하죠. 그래서 혹시 그런 질병이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보기 위해서 어쨌든 흉부를 가장 많이 찍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부 그 다음에 관절은 어디 뭐 부러졌는지 그런 거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강아지 키우다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이 세 가지 강아지 이 한 세네가 치와와도 그렇고 몇몇 강아지가 생기는 게 이제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이 작은 강아지들이 자꾸 그 유전적으로 근친 교배를 하게 되죠. 비슷한 애들끼리. 그렇게 되면서 이 유전 형질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슬개골 탈구가 나이 들면 좀 생깁니다. 포메라니안이나 이런 애들은 되게 어릴 때도 많이 생겨요. 7개월 되고 8개월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작은 소형견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살 정도 지나면 진짜 손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막 이렇게 다리 잡고 막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검사할 때, 그 다음에 아니면 십자인대 파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검사할 때 우리가 관절 같은 거 엑스레이로 딱 찍어서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은 흉부, 복부, 관절인데 이 세 가지를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흉부 어떻게 찍는지, 복부 어떻게 찍는지, 관절 어떻게 찍는지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 조형검사라는 게 있어요. 조형검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조형검사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많이 안 해요. 옛날에는 그 내시경, 위내시경 같은 게 좀 보편화되기 전에는 사람도 그 조영제를 마시고 그 다음에 조영제가 안에서 퍼지는 걸 갖다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위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금은 내시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은 조영검사를 많이 안 쓰고 강아지도 내시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뭐 내시경은 굉장히 비싼 기구이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아요 병원에. 그리고 내시경 한번 하려면은 마취하고 그렇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영제 비율이 높고 강아지는 위나 장에 뭐 이상이 생겨서 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물이에요, 이물. 하여튼 뭘 계속 주워 먹어요. 그렇죠? 강아지도 그렇고 가끔 이제 고양이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물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은 검사가 바로 조형 검사예요. 엑스레이로는 그 이물 확인이 안 되거든요. 물론 동전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엑스레이에서 바로 나오는데 얘네들이 동전보다는 보통 뭐 천조각이라든지 그렇죠? 뭐 실이라든지 하여튼 좀 엑스레이를 안 보이는 것들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조형 검사로 이물을 보기도 하고 조형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는 이렇게 좀 한다고 보시면 되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복부랑 심장을 많이 봐요. 관절이라든지 그냥 뭐 폐라든지 이런 데는 잘 보지 않고요. 초음파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모하고 젤 뿌리고 잘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천자라는 걸 해요. 천자. 천자가 뭐냐면은 바늘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소변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췌장은 잘 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장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갖다가 바늘을 그대로 찔러요. 바늘을 그대로 찔러서 요걸 이제 조금 시료를 떼다가 검사를 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변 검사예요. 소변 검사. 사람은 소변 검사 어떻게 하죠? 그냥 통 주고 소변 놓고 오세요. 그렇게 하죠. 근데 강아지는 소변을 갖다 제가 지난 학기에 어, 요거 한번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공중보건학 실습하면서 소변이 강아지는 얘네들이 놓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방광에다 바늘을 찔러서 합니다. 강아지 가만히 있겠어요? 방광에 바늘을 찌르는데 초음파로 보면서 하고 찌르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광천자라는 그렇게 바늘을 찌르는 과정을 갖다가 뭐 영어로는 센테시스라고 하고 한국말로 그 천자라는 표현을 써요. 천자. 뭐 이렇게 뭐를 뚫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자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천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원리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래서 초음파를 갖다가 이제 시료를 채취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자한 것 갖다가 소변 검사. 여러분 소변 검사 하실 줄 알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소변 검사할 때 세 개 한다고. 첫 번째가 비중, 그 다음이 스틱 검사, 세 번째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 검사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침전 검사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죠? 어,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난다. 예,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상층에 버리고 그 아래쪽에 액만 가지고 현미경에서 보는 검사한다 그랬죠. 소변 검사 및 FNA가 뭐냐면은 그 아까 제가 뭐 간 같은 데서 시료 뺀다 그랬죠. 이걸 갖다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바늘을 찌르고 나서 바늘을 빼서 바늘 안에 있는 세포가 뭔지 확인하는 게 FNA 검사예요. 그래서 얘가 뭐 암 같은 거 걸렸나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게 FNA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수준 높은 테크니션들은 FNA 검사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이거 만드는 거는 이제 쉬운 거고 FNA 검사까지 하는데 이거는 수의사들도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만들기는 쉬운데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T나 MRI 촬영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됐고 테크니션 선생님들한테도 이 교육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CT나 MRI를 좀 촬영하고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테크니션들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큰 병원 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CT나 MRI를 전부 테크니션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수준 높게 촬영을 잘하고 수의사들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방사선을 그러니까 영상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그 테크니션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 진단 간호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CT죠. CT라든지 뭐 MRI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되게 보편화가 많이 됐어요. 특히 이제 CT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서 대형도 아니고 요새는 중형 정도만 돼도 좀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전문화되는 추세로 수요가 좀 있고, 물론 이제 CT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고 찍습니다. 마취하고 찍는데, 이게 이제 완전 3D를 이렇게 쫙 훑으면서 찍는 거다 보니까, MRI도 마찬가지고 찍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화된 사람들이 촬영을 하게 되고, 사람 병원 같은 경우도 어때요? 방사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영상진단 쪽에 있어서 좀 전문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 분야 쪽도 이미 전문화가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니션들이 이걸 찍습니다.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테크니션들이 직접 이걸 촬영을 하고, 수의사는 아무 관여도 안 해요. 나중에 이 사진만 받아봅니다. 수의사들도 잘 몰라. 사진을 보면. 그래서 옆에서 뭐 테크니션들이 뭐 이런 것들 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뭐 종양이 있네요. 이런 것들 하기도 해요. 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연수를 받고 이 연수를 끝내면은 제가 이 연수를 받은 이유는 그 미국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한국에 있어서 지금 자격증이 아무 소용도 없지만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테크니션들이 방사선 테크니션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보고 지금 이제 연수 받는 사람들이죠. 학생들이에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끼어서 일을 같이 하고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수라는 사람이에요. 수 영어로 이제 이름이 수인데 어, 이분이 되게 나이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60은 확실히 넘은 것 같고 한 70 가까이 돼 보이시는데 이분이 그 방사선 테크니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테크니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영상진단 쪽 테크니션 총 여기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있고 미국 테크니션은 전문화된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VTS라 그러는데 진짜 전문의 우리나라 의사 전문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문 테크니션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좀 그 중에 전문 테크니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동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말하고 있죠, 말. 개도 많이 하는데 말도 엄청 많이 하고 말 진짜 많이 해요. 말 진짜 많이 하고 소도 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작은 동물들도 합니다. 뭐 파충류 같은 애들이나 새나 아니면 뭐 이런 햄스터 같은 이런 조그만 야생동물도 하고 거기 이제 그 특수동물 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봤던 특이한 동물은 사자 한번 봤던 것 같고 얼룩말도 봤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또 되게 특이한 동물을 찍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가보지를 못했고 사자는 저도 얘기만 듣고 그 다음에 그 사자는 그래서 사자는 제가 멀리서 봤다. 사자는 그래서 봤고 얼룩말은 제가 바로 옆에서 하는 걸 봤어요. 하여튼 자 보시면은 이 사람들 진짜 전문화되어 있어서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이런 특이한 동물 되게 많이 합니다. 말 갖다가 앞에서 지금 한 명이 고삐 잡고 있고 이게 이동식 엑스레이예요. 우리 병원에 가보면은 엑스레이를 이동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동식 엑스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해서 말이 보통 어디를 찍겠어요? 복부나 폐 이런 데 거의 안 찍습니다. 제일 많이 찍는 데는 다리예요, 다리. 일단은 다리가 말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말의 발이에요. 말의 발이고 여기 이제 보통 이제 P1, 2, 3라 그래서 발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굽이 돼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징을 박아놨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염증 같은 거 있는지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동식 엑스레이를 갖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 나봇이에요. 나봇. 찍을 때 나봇 같은 거 있고 이런 조건들이랑 노출 조건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요 뒤에 판을 놓고 보통 엑스레이가 어떻게 찍죠? 위에서 광선이 비추면은 눕혀놓고 찍는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광선을 쬐는 거죠. 광선을 쬐서 여기에 판을 통해서 상이 맺히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엑셀을 찍습니다. 한두 장 찍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이 찍어요. 이 각도에서도 찍고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그다음 사선에서도 찍어요. 이렇게 사선, 이렇게 사선 굉장히 다양하게 찍고 찍는 부위도 말이 이제 발바닥 쪽에 질병이 많다 보니까 한 여기 정도부터는 거의 안 찍고 여기 앞 뒷발 이런 식으로 찍어요. 생각보다 되게 순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으라고 하면은 그냥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말을 화나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발에 채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에 한번 밟힌 적이 있어요. 말을 말 내과, 외과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실습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보다는 거의 실습이에요. 그래서 말 기억하기로 내과였는데 말을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말을 갖다가 저녁에 나가서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밟혔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인이 좀 있었는데 한국인만 밟혔어요. 저랑 전주에 했던 분이 저는 이제 발이 붓기만 하고 그분은 깁스까지 했는데 그 말이 한 500kg 정도 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은 동물 수의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수의라고 하면은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동물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수의사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런데 사실은 수의라고 하면은 이걸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전문화된 테크니션이 자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강아지, 큰 강아지들, 강아지가 아니고 뭐 이거는 개죠.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마취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뭘 찍는 거냐면은 십자인대 파열의 여부를 지금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하게 찍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 눕히고 빨리 찍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프로예요, 프로. 프로다 보니까 사진을 해석하는 건 수의사가 하는 거고 이분들은 정말 사진을 제대로 찍어서 좋은 사진을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프로처럼 찍고 마치 이제 꼭 한 상태에서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진짜 몇 번이고 계속 찍어요. 몇 번이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사람은 그게 되죠. 좀 자세 뭐 숨 들이마시세요. 뭐 어떻게 자세 유지하세요 이게 되지만 동물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다시 찍는 수밖에 없는데 진짜 몇 번씩 찍어서 최고의 사진을 갖다가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보시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CT 찍고 있는 거예요. CT. 그래서 이분들이 CT라든지 MRI 같은 것들도 이분이 전담해서 찍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많이 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고양이가 어떤 갑상선에 뭐 종양 같은 게 생긴다든지 갑상선 항진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은 방사선을 갖다 치료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고용량의 방사선을 갖다가 이제 치료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하는 거를 그 책으로만 보다가 이것도 이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엑스레이 다룰 줄 알고 초음파 다룰 줄 알고 그 다음에 CT랑 MRI까지 다룰 줄 알고 그리고 그런 방사선 치료까지 다룰 줄 알고 그리고 개고양이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까지 다 다룰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약간 영상진단 쪽으로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크니션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 특화가 돼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이제 2시간이죠. 2시간이고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첫날이니까 수업 듣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혹시 수업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뭐든 상관없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뭐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채팅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채팅으로 뭐 저한테 쳐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질문하라 그러면은 절대 안 하죠. 네, 중간중간에 하다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LMS 통해서 얘기해줘도 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LMS 통해서는 가끔씩 질문이 들어와요. 수업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소한 거를 교수한테 물어봐도 될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많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거나,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물어봐야 되거나, 뭐 알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뭐 수업에 있어서 어떤 피드백도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 명 있을 때 물어보기 그러면은 LMS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뭐 다음 수업부터는 뭐 그냥 시간에 맞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일단은 실습이 같이 붙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습이
SB032 일단은 그 공사가 끝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참고로 우리가 실습을 해도 그 엑스레이 기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 엑스레이 기계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왜 모형을 쓰냐면은 모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실제 방사선이 나오는 기구를 갖다가 학교 안에 저렇게 오픈된 공간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모형으로 돼 있고 어쨌든 모형으로만 돼 있어도 어느 정도 수업은 가능하니까 한번 이렇게 직접 보여주면서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돼요.